네, 대선이 이제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지금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문가와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이두하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자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쟁점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이 국민의힘 엊그제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극적으로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직접 이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같이 뼈를 묻기로 함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화해라고 말 것도 없습니다. 내일 당사에 김종인 위원장이 계시던 방 한켠에 제 침대 하나 놔주십시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선거를 뛸 것이고 당사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겠습니다. 그것이 3월 9일 당선되는 날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일단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진정한 이 갈등 봉합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최병욱 의원께서는 이것부터 먼저 좀 짚어보죠. 글쎄 그거야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저런 식의 갈등을 벌인 게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그 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야권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나 이제 대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왔고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그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저렇게 된다면 이번에 더군다나 이제 본인의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선대위에서 나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예 자리가 없어졌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 본인이 여기서 지금 다시 그 윤석열 후보와 갈등을 벌이는 것이 더군다나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표직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걸 의원들한테 전부 다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또다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걸 아마 이준석 대표도 충분히 자각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당사의 5층은 윤석열 후보실이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6층 한켠에 침대를 펴고 숙식을 하면서 대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방식으로 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 사실 이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거는 당 내부에 내홍이 있거나 이제 오만해 보이는 모습을 네. 국민들이 불편하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오를 보여주는 그런 행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선대위 시절에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70여일에서 60여일 사이에 한 60며칠 남겨두고 김무성 전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와서 이렇게 숙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예.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도 선대위에 이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당 대표가 이제 라꾸를 사서 숙식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좀 긴장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거의 되게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당사가 이제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당사에 많이 못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선대위가 아니라 선대 본부가 돼서 저희 직함도 다 사실은 지금 다시 받아야 되고 전직인데 근데 뭐 흩어져 있거든요. 한 빌딩에 저희 못 있어요. 민주당은 여쭤보니까 한 빌딩에 주로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기는 형편이 그래도 저희보다 낫고 저희 5층, 6층밖에 못 쓰니까 이제 주로 다 헤어져 있는데 당 대표가 주로 이제 그 국회에 저희가 있어요. 당 대표실이 있고 거기서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아예 옮겨와서 그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계시던 거기 한편에 이제 놔두고 하겠다는 건 그만큼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리고 결기를 보여주면서 모두 열심히 하자 이런 각오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만큼 비상하다는 거죠. 지금 시기가 그런 각오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니란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좀 이따 하시고요. 내용 속에서 지금 윤 후보 이 대표 양측을 향한 이제 비판도 많았는데요. 윤 후보는 엊그제 이 국민의힘 청년 보좌역 간담회에서 1시간 넘게 청년 보좌역들의 이 비판을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끌어안아서
대승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보 처리가 필요하다면 하셔야 됩니다. 지금 후보의 곁에는 간신들, 아천분들, 정치 기생충 같은 십상칠만 가득합니다. 그들을 버리시고 민심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서십시오. 여러분한테 오늘 이 말씀이 2030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체 국민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의견 내세요. 거기서 안 받아주면 후보방으로 직접 오십시오. 다만 너무 두껍게는 쏘지 마시고 제가 읽어야 될 자료가 하루에도 엄청 많으니까. 네, 청년 보좌역들의 발언들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뼈 아팠을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에게 이 대표를 품으라고 조언을 했다고 했는데 또 어떤 식으로 품어야 할지 저 모습도 어떻게 보셨는지. 네. 예, 우선 뭐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가 정치 한복판으로 나와서 미래를 책임질 우리가 오로지 미래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관여를 하고 싶다라는 뭐 네. 적극적인 참여의 모습이라서 뭐 좋은 모습이고요. 저희 민주당도 청년 본부, 청년 대변인단을 따로 꾸리고 있어서 그쪽에서 또 별도의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나온 그 저 모발 관련된 공약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청년들의 아이디어였었어요. 그래서 좋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다만 이제 이 청년들의 우려가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의 그런 리더십이 흔들리고 하는 모습, 그리고 현재도 국민의힘의 내용이 이준석 대표의 오롯이 책임인 양 이렇게 물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청년들의 목소리가 가볍게 여겨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저 안에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팩트 체크 하나 해드리면 민주당이 더 작아요. 아 그래요? 건물 가격도 더 쌉니다. 예, 훨씬 비싸요. 그 국민의힘 건물이.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그 건물에서 이렇게 새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왜 그런 오해를 했냐면 민주당 이제 선대위 대변인들이 우리 당 선대위 대변인들보다 한 숫자가 한 두세 배 많으세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엄청 많으신데 우리 어디 계세요라고 물으면 당사에 계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당은 선대위 대변인들이 2분의 1, 3분의 1도 안 되는데 당사에 못 있어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땅 건물에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서 그래서 오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해한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최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와의 봉합 이거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부산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빨간 커플티를 후드티를 맞춰 입고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일회용 반창고 붙여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미봉합돼가지고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번에는 오히려 두 번째이기 때문에 더 불안한 마음이 더 많이 들고요. 과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이것이 계속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윤핵관들의 인사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꼰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대 당대표를 뽑아놓고 논의는커녕 뭐 권한은커녕 논의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앞으로 그 진정성이 얼마나 바뀔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그 봉합이지만 어쩔 수 없는 봉합 아니었겠습니까? 봉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하고 그리고 전체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사퇴한 결의를 제출하기 직전에 있어서 사실상 정치인 이준석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없었다. 그래서 울산 이후에 두 번째 백기 투항을 한 것인데 뭐 백기라도 봉합은 봉합이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현장 능력, 정책 능력, 그리고 민생 적응 능력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 국민의힘 내용이 주요 뉴스가 되면서 드러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서로 활발하게 국민들에게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켜가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요 SNS를 통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요 이준석 대표의 공약하고 맞죠. 그다음에 출근길 지하철 타기도 같이 했습니다. 거기다 공약이 담긴 59초짜리 이제 영상 잠시 후에 보실 텐데 이거 같이 찍었어요. 그러면 물론 미봉책이고 또 터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래도 좀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적어도 이게 이제 미봉책인지 아닌지는 좀 시간이 흘러봐야 아는 것 아닌가요? 아마 미봉책이길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봐야 되겠죠. 흘러봐서 미봉책인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정말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자성하고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3월 9일까지 정말 숙식을 같이 하면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결론을 내기 어렵지만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 60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다음에 과거에 했던 이준석 대표의 방식 그다음에 본인이 의원 전원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봉책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이 3월 9일까지 무슨 특단의 무슨 갈등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 그게 별로 없어 보인다. 이게 이제 제 전망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그 일종의 회군이죠. 갈등 양상으로 보면 그런 회군을 가지고서 이준석 대표를 좀 존중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제안했던 몇 가지 선거운동 방식이나 아니면 저런 홍보 양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이 수용하고 더군다나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한 기색이 없었어요. 특히 뭐 이수정 교수 뭐 이걸 가지고 그 젠더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정도의 또 추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런 주장을 지금 본인이 수용했다 하는 거는 아마 이준석 대표의 그 선거운동 방식이나 주장 이 부분을 본인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쟁점 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만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두 사람이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윤 후보 지지율 하락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의견 들어보시죠. 최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측동자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후보 본인의 역량, 그 문제하고 처가비리입니다. 처갓집 비리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가차없이 엄단하겠다. 내 아내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는 단호한 결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국민들이 믿어야지 다시 한번 지지율이 재반등할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홍 의원은 오늘 저는 이미 윤석열 후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홍 의원이 윤 후보를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이 당내 경선을 하고 나면 물리적인 시간이 꼭 필요해요. 절대적인 시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도 10월 10일에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 그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서 이낙연 전 전 총리가 실제로 동행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70일 이상 걸렸죠. 거의 80일 이상 걸렸는데 그전엔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서 낙선 인사를 다녀야겠다.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그렇게 돌아다니시진 않으세요. 이제 대구의 지역구에 주로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좀 시작하시는데 지금 그 선대위를 보면 후보가 선대위를 해산하고 선대 본부를 만들면서 이제 인사를 발표를 6명 했어요. 오늘까지 6명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직능 본부장인데 조경태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그 총괄 선대 본부장을 하셨고 측근 중에 한 명이죠. 현역 의원 중엔 거의 유일하게 도와주신 한 몇 명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명이어서 이분을 6명 인사 중에 한 명으로 발탁한 거 이런 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저런 부분 있을 때 홍준표 후보 측에서 먼저 하여튼 통화를 했는데 후보와도 윤석열 후보와도 홍준표 전 대표가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한테도 전화를 하면서 이제 서로 화해를 해라, 포용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후보가 전화를 해서 이제 새해 인사를 하니까 다음 주쯤 만나자고 하셨으니까 사실 물리적인 시간, 감정적인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정 부분 지역 선대위에는 들어와서 이름을 올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영혼도 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막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A4 용지만 읽는 대통령은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활동을 시작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의원 뭐 런닝메이트 좀 같이도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재명, 이낙연의 원팀. 근데 홍준표 의원이 잘 조인을 한다. 이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준석, 윤석열 후보가 어쨌거나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저는 국민의힘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선거가 진행되면 될수록 모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현재 홍준표 의원의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뭐 그분이 전면에 나서고 안 나서고는 사실 시점의 문제이지 저희는 다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한 60일 채 안 남았는데 예. 그동안 서로 가진 것을 다 보여드리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선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다 모이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좀 앞전 주제로 좀 네, 네. 들어가 네, 보면 그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우선권을 주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은 여성들이 과연 남성들과 똑같은 사회 진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아직은 아니거든요. 네. 고위공직자의 모습이라든지 대기업들의 어떤 고위층의 비율을 보면 아직도 굉장히 적고 이사로 진출한 그 사람의 여성이 하나 나왔다라고 하면 유리천장을 깼다라고 아직도 칭찬하고 있는 이런 것이라 정확하게 우리가 여성을 사회적으로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사회적 상황인지에 대한 진단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여성이라고 특정해서 표현하는 것이 지금 사회 지금 현재 안 맞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성평등이라든지 예. 뭐 이런 표현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 부분은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여성과 남성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그 우려도 되고 잠깐만요. 그렇다면 여성가족부 폐지 저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저 주장을 하려면 네네. 이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서 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라든지 예. 결혼과 육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예. 우리가 82년생 김재영의 예를 예. 들어서 아는 것처럼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함께 내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이 선거가 예. 저는 우리의 이 시대의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국민 통합의 과제인데 네. 진영별로 갈라져 있고 이념으로 갈라져 있고 해서 예. 이런 것들을 통합해야 되는데 자칫 남녀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세대 간 뭐 세대 포유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세대 간의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남북 간의 갈등 평화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갈등을 유발시켜서 알겠습니다. 표로 이어지려고 하는 예. 이런 갈등을 유발시키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의해야 된다. 예, 그렇게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네, 이도하 변호사님. 예, 사실 이제 그 전날 그저께 이제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어제는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대안이 뭐다 이건 참 발표가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2030 세대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으로 좀 임팩트 있고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는 거지 저희가 대안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기존의 민주당이 여성이나 이런 분들 지지를 더 많이 받았고 여성 단체에서도 지지를 많이 해서 남인순 의원도 여성 단체 출신으로 비례로 가셨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어땠습니까? 지금 성인지 예산 한 해에 거의 35조씩 쓰는데요. 근데 오고돈, 안희정, 박원순 이런 광역 자치단체장을 배출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도 출신 중에서도 성범죄로 처벌받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에서 특집으로 위력에 의한 성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엇 하고 있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다 끌어안고 세대별로 그리고 이거 갈라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세대별로 적합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효율적으로 성인지 예산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위력에 의한 성범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잘 마련해서 이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론은 있으시면? 네, 뭐 아무리 선거가 모든 사람을 껴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이 후보의 일관성이나 비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후보의 생각을 전혀 알 수 없으면 도대체 누구를 보고 뽑아야 됩니까? 윤석열 후보는 얼마 전까지 신지혜 씨를 영입을 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인가요? 이렇게 직함을 줬고 또 이수정 교수도 영입을 했던 분인데 지금 갑자기
어느 날 여가부 폐지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도대체 이 입장, 여성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방향이 무엇입니까? 내일은 또 어떤 식으로 바뀔지 예측이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정부의 한 기관을 통합하고 폐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려와 신중함이 필요한데 예. 그런 것 없이 이번에는 선거에 이게 좀 유리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여가부 폐지를 할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정부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대전환 시대에 예.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기능을 다 같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지 좀 더 종합적인 고민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안은 아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발표를 다 좀 들어보시고 준비를 하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국민의힘 내홍 쟁점으로 다시 좀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돌아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뭐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왜 우리 사이는 척하면 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가 가서 어떤 식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 복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네. 또 그 부분에 가서 조성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윤석열 후보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협의를 잘 하면 혹시라도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도 뭐 배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 그만두면서 곧바로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입장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난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에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김종인 전 위원장 간에 또 쌓인 그 옛날에 그 일종의 구원 비슷한 것, 뭐 이런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예. 저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뭐 윤석열 후보도 뭐 크게 나쁘진 않겠으나, 여하튼 저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 무슨 갈등의 불씨가 돼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문제에 관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소통, 예. 뭐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할 텐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뭐 서로 얘기를 하고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총괄 대표 이야기도 있지만요. 지금 당면 과제에 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선 막판에 최대 변수가 될지 이것도 지금 쟁점이긴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상정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뭐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예. 저는 국민의힘 내용이 좀 일찍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전체가 사실 이준석 대표를 압박했던 요인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예. 일부 언론사에서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과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당과 후보가 굉장히 급한 마음이 들어서 네 번 봉합이 좀 빨리 됐다라는 예측을 하는데 예.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더 이상 갈등 없이 선거운동을 잘 진행한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다시 이만큼 올랐던 지지율이 빠지지 그렇게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해요. 그래서 네. 사실 국민의힘 내홍의 갈등을 가장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 지지율의 그 수위에 따라서 나중에 뭐 물론 선거 직전까지 후보 등록 직전까지 가야 되겠지만 예. 단일화 여부는 그때쯤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대표는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도 거품일 뿐이다. 지금 복귀왕 그 대변인 얘기하신 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거품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문제가 이게 부상을 하면 아까 뭐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최병무 의원께서도 이게 지금 뭐 불씨가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지금 안철수 변수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만약에 영입하냐 안 하냐. 이 문제로도 불씨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 불씨는 충분히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에 안철수 대표와 굉장히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지금도 그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예. 만약에 윤석열 후보, 근데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예. 결국 이 문제가 나중에 또 불씨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지만 네. 그거는 그 당시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 전후를 지금 다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설이 지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뭐 비슷해진다든가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든가 네. 이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관계에서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못 이긴다. 그러면 단일화는 진짜 급물살 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 1대1로 해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거나 겨룰만 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 아마 단일화 문제가 또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뭐 DJP 문제나 아니면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그다음에 2012년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단일화 문제는 그 의지가 중요하지 지지율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렇게 따지면 아마 2월 초 중반에 가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더 결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쟁점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스텝 가운데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메타버스 일정은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신 환경미화원 대신에 환경공무관 이런 명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대중골프장 회원제를 운영하는 것을 근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좀 신선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그 공약 내놓은 것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제 대통령 후보가 국가적 과제, 예를 들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면 소소한 분야의 개혁 또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공약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정을 속속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제 공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과거에는 그냥 일용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기계약직이냐 임기제냐 이렇게 나눴었는데 현재 이 환경미화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거에 청소부 이런 인식이 있어서 공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좀 자부심을 줘야 되겠다. 공무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속에서 그 환경공무관이라는 명칭을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현재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 있는 데서는 일부 이제 개명을 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골프장이 그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회원제 골프장보다는 대중 골프장을 더 그 장려를 하고 했었는데 회원제 골프장은 특수세가 있어요. 근데 대중 골프장은 특수세가 없습니다. 이거를 대중 골프장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변칙의 방법으로 우수 회원이라든지 우수 고객이라든지 혹은 뭐 운영위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회원과 똑같은 특혜를 주고 또 이익을 받고 하는 행태들이 있어서 대중 골프장 운영을 대중 골프장 맞게 바꾸겠다라는 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병원 안 가본 분들 뭐 없을 텐데 실손보험 병원 갔다가 청구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것을 병원에 위탁해서 병원에 일괄적으로 접수를 시키면 끝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해 보겠다라는 소소한 이런 공약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또 관심이 커지면서 가발이나 이 모발 이식 수술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중증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사실 좀 이렇게 시급했나라고 좀 의문이 가기는 해요. 어떻게 이게 보세요? 뭐 가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다른 공약을 포함해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공약이 41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디지털 대전환, 그다음에 뭐 신경제, 그리고 앞으로 또 산업통상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국가의 비전에 대해서도 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많았던 것이지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도 아니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안을 아직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정책화하는 것인지는 정치인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그 탈모에 대한 뭐 범위라든지 적용 기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랑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CNN이나 타임지에 어저께도 굉장히 많은 그 탈모 공약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삶의 질이 변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변하는데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어디까지나 할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주목하고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게 재정적 압박이 굉장히 있는 상태인데 중증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저거 치료했으면 좋겠다는데 보험 안 되는 것들 많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생활 소소한 행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저도 이제 이번에 많은 걸 알게 됐는데 탈모 환자들 이제 약을 처방받는 사람들이 한 23만 몇천 명이 되고 이분들은 이 공약에 대해서 이제 아주 환영하는 그런 입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지금 한국 암 환자 권익 협회에서는 중증 환자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선대위에서 원래는 1월 7일 날 가발도 포함되는지 모발 이식도 포함되는지 다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두 분 대변인 나와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확정적인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모두 확정적인 게 아니구나. 이게 변할 수 있구나. 유연성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는데요. 근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작년 10월 다루고 11월 7일 다루고 11월 18일 다루고 1월 4일 다루고 1월 5일 다루고 계속 발언이 바뀌는 것처럼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있고 또 역차별 문제가 있고요.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1,000억 정도 가지고 퍼주기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 1,000억에 대해서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000억이 아니라 명확한 재정 추산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니까 뭐 이제 공약 한 개 얘기하셔가지고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된 건 사실인데 뭐 이게 확정적인 공약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지금 암 환자 협회나 아니면 다른 분들 중증 환자 가족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합리적인 공약이 그래도 좀 빨리 나오셔야 저희가 토론할 때도 주제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 이두화 부단장님께서 우리 당을 대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게 좀 합리적인 공약이 나와서 좀 제대로 된 정책 토론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생각나는 공약이 뭔가 잘 모르겠고요. 이 말씀하신 사각지대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중증 환자가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제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확대하자. 중증 환자들을 위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자라고 이제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무조건 탈모가 이상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대해서 뭐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하자라는 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기에 1,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공식 발표도 안 했는데 이 공약이 굉장히 많은 분한테 호응이 얻으면서 인기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발표한 다른 40여 개의 공약 중에는 이미 발표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공약도 있고 그래서 정말 수요자 중심으로 이게 더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된 것이지 뭐 이재명 선대위에서 더 부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다만 재정 건전성 여기 만약에 이 탈모 공약을 반영해서 1,0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을 걱정을 하시는 후보와 캠프라면은 왜 지난 선대위에 이 윤석열 후보가 50조, 그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100조 얘기했을 때 구체적인 안이나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으시면서 이 1,000억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을 과도하게 걱정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잘 아시지만 사실은 이 모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이 문제가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뭐 이런 어려운 말 말고 돈이 있으면 벌써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암 환자 얘기도 많이 했지만 지금 암에 관한 신약들 있잖아요. 그거 대부분 그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돈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억 정도가 어떻고 2,000억 정도가 어떻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 재작년에 보면 비급여 진료비가 우리나라에서 16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거 건강보험 적용해달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모발은 어찌 보면 질병성 탈모 얘기 그거 외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훨씬 더 우선순위에서 급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건강보험 재정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공약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우리 최지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까지 공약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고요. 저는 이거를 우리 청년들은 사실 탈모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끙끙 앓고 있었던 측면이 있고 이번 공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커밍아웃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권자들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것 또한 공약으로서의 한 역할이다라고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재정 건전성, 건보의 재정 건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해야죠. 예. 현재 우리가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신약들은 사실 그 보험 적용을 안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 급한 거 있는데 그런 거를 제안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저는 그것과 동시에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갈 것인지에 대한 머리를 맞대고 이게 사실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확정적으로 얼마를 줘야 됩니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 재난지원금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자기의 소신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이 이 소신을 펼치기에는 당장 급한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우리 경제 활성화와 이런 것들과 다 결부지어서 당장 이 소신을 펼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면 국민들의 합의와 정치권의 합의 되는 대로 따라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의 액수에 따라서도 어떤 범위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형태로 드릴지도 정해야 된다라는 거지. 네. 이거를 어떻게 자꾸 말바꾸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정치인들이 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말바꾸기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진 않다. 준비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최병묵 의원님이 설명 잘 해주셨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 제시를 안 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건강보험 얘기하지 말고 복제 약값을 내리는 방법을 채택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이렇게 후보가 공약으로 내기 시작하면 이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는 위원회가 형성돼 있잖아요. 전문가들 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 후보가 공약으로 내거는 게 적합하냐, 이 재정 문제를 다 알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후보가 입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10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1월 7일에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촉구라고 쓰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2021년 11월 18일 날 2주도 안 걸렸죠. 거기에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거 고집하지 않겠다고 또 쓰셨어요. 근데 올해 되니까 또 갑자기 설 전까지 1인당 100만 원 맞춰주겠다고 하시니까 그럼 100만 원 받나라고 했는데 또 그 입장이 또 변하시니까 저희가 이게 가늠이 안 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우리만 50조 100조 얘기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그 영업손실 보상은 국가의 의무기 때문에 지금 추산을 하면 50조에서 지금 계속 늘어서 100조 가깝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다가 100조 추경 그 촉구하라고 얘기를 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100조 얘기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고요. 이게 이제 과연 이제 탈모약 이 공약이 적절한 거였는지 요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 있고요. 네, 아직까지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중증에 관해서는 그거를 뭐 등한시한거나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해주셨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적절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쟁점을 좀 차례로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둘째 형 이재영 씨가요. 이른바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 사건이 벌어진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욕설의 동기는요. 셋째 형인 이재선 씨가 먼저 욕설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뭐 이재명 후보 쪽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들리는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제 가족들이 같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형님된 입장에서도 이게 좀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욕설을 하신 것은 잘못하신 것이 맞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사과를 하셨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이재명 후보께서는 언행이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으신 분입니다. 배려도 있으시고요. 여러분들도 방송이나 이런 걸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뭐 지각해서 뭐 별로 혼자 얘기하고 가시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맞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이 셋째 형 이재선 씨의 부인인 박인보 씨는 이재용 씨와 또 입장이 좀 다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교자지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애기 아빠 장례식장에 오시지도 않았던 분이고 이 사건 자체가 2012년 당시에 일어났었던 일인 것도 여러분들은 아실 테고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저희 부부가 모르게 아는 저희가 알았던 시점은 2014년이 돼서야 알게 되고 더 소스라치게 놀랐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애기 아빠가 정치의 뜻을 둔 적도 없습니다. 자,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박인복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둘째 형 이재영 씨는 남편 장례식장에도 이재명이 오지도 않았고 남편은 정치의 뜻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병 위원, 양측의 입장이 좀 이렇게 가족 문제인데 양쪽 입장이 달라요. 그게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재선 씨고 박인복 씨는 이재선 씨의 부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영 씨는 그 이재선 씨의 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재명 후보와 이재선 씨가 이렇게 갈등을 벌이게 된 동기가 네. 2010년에 성남시장을 서로 나오려고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인복 씨는 그거부터 지금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뭐 욕설을 하게 된 동기,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와 이재영 후보는 거의 비슷한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박인복 씨는 이재선 씨의 부인인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른바 사실관계가 그 양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접점이 없어요. 예. 그러나 이 중에 분명한 거는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가 했던 형수 욕설 그거는 녹음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음 그다음에 욕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는 지금 진실 공방의 차원으로 넘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먼저 말씀. 예, 뭐 그 녹음이 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데 예. 가족 간의 형제 간의 통화를 녹음해서 세상에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일반 상식에 안 맞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그 형수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자들과 통화하는 것을 다 녹음을 해서 세상에 알리고 상식적으로 형제 중에서 누가 공직에 있으면 예. 사실 낙엽 하나도 조심하는 게 그 일반적인 가족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사실이냐 아니냐 뭐 누구의 주장이 맞느냐라는 것은 사실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쌍방향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께서도 사과를 드렸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인간 이재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어떤 상황으로 해서 그 형의 뭐 입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돼 있어서 이제 판매 금지가 될지도 모르지만 베스트셀러인 굿바이 이재명엔 다른 얘기가 나와 있어서 시청자들이 평가하시려면 그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개만 읽어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재선 씨나 그 부인인 박인복 씨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본인들이 억울하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그 파일을 들어봤더니 이재명 후보는 욕설될 걸 아시더라고요. 아시면서 이거 녹음해서 얘기해봐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박인복 씨 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돌아가신 형님이 뭐 모친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들어보면 파일은 그냥 형 바꿔달라 그러니까 형이 쉬고 있다니까 형수한테 다짜고짜 욕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지 마시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가지 보기에는 마시죠. 그게 이유는 안 되는 것 같고 욕을 욕으로 받아치는 걸 뭐 해명을 해주실 수는 없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를 하죠. 이거는 품성의 문제니까 이거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진상 부실장이나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그 보건소장들한테 강제했다 이런 진술 조서가 언론에 보도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거기에서 무슨 욕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런 욕설 저는 처음 들어봐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자리는 사실 수차례 그동안 몇 년 동안 지난번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부터 불거져 나왔던 것이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유튜브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내 앞에 있었으면 아마 더 큰 잘못도 했을 수도 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마 이성을 상실할 만큼의 흥분이 됐던 어머니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어쨌거나 그 가족사에 관한 문제를
정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끄는 것에 대해서 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